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 고대 로마에서부터 중세 시기까지 패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중세고 이 이후로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더 그런 신중심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좀 더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넘어오는 네.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의복이 조금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르네상스부터 근대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르네상스 시기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죠? 일단은 그 전에 기독교 중심, 신 중심의 이제 사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교회와 교황의 이제 힘이 세력이 조금 이제 꺾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자신의 생각, 판단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면서 신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저희 미술과 여성 혐오 편에서도 르네상스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까지는 여자를 그리지 않고 여신의 모습을 빌어서만 그냥 네, 이제 표현을 했었죠. 신들을 그리고 그냥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신들의 모습, 신화 속의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 그렸다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조금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고 뭐 인간 여자를 그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네네 인위적인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인간이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고 네.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고 좀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쯤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패션이라기에는 좀 걸치는 그리고 또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 정도였다면 이제 요때부터가 특히 여성복, 여성 복식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네, 엄청나게 꼽히던 시기. 네. 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뭐 이런 엄청 다양한 창작물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꼽히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패션도 이때 엄청난 격변을 겪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남성복도 이때쯤부터 이제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수트의 모양을 갖춰나가기 시작할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시기에 한번 특징을 볼까요? 네. 그 전까지 엄청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 네.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네. 과장된 패션들을 엄청 많이 즐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몸이 아니라 그 몸을 좀 옷으로 그렇죠. 어떻게 네. 표현해 보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뭐 옷감이 뭐 이렇게 몸을 가리는 어떤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사치스럽지 않고 뭔가 욕망을 가져선 안 되고 인간 욕망은 항상 절제돼야 되는 대상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어깨를 막 부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여자들은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부터 시작하는 그 치마를 엄청 폭을 키워서 시작하죠. 이때부터 뭐 아마 그 전에 코르셋은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코르셋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갑옷 안에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약간 태를 내기 위해서 입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여자들의 그 생활 속에 코르셋이 들어와서 허리를 엄청나게 조이는 그런 쇠로 만든 코르셋, 뭐 고래의 뭐 그거 뼈로 만든 코르셋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뭐 이제 파팅게일이라고 부르는 뭐 우리 패티코트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치마 안에다가 이렇게 철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고래뼈 이런 걸로 된 엄청 무겁고 그런 돔 같은 새장 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그렇게 입어가지고 맞아요. 치마를 엄청 부풀리는 종 모양으로도 생겼고 그런 모양을 허리에 이렇게 있어서 치마가 좀 퍼져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 치마가 퍼지는 라인이 중요했었던 거죠 이때는. 네. 이런 걸 입어서 곡선 여자가 가진 그런 곡선 허리가 갸냘프고 엉덩이는 엄청 풍만한 그런 곡선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때 좀
그런 공작 같은 그런 이렇게 깃을 이렇게 막 세우는 아, 네네, 맞아요. 예, 무슨 뭐 이렇게 삐에로 같기도 하고 그 네. 뭔지 아시죠? 그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는 약간 그런 것도 하고 막 깃을 막 세우기도 하고 네. 엄청 화려하게 이 목 쪽을 예, 그렇게 여자나 하거든요. 남자나 목 주변에 굉장히 강조를 네. 하는 예, 네, 그런 네. 패션도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 귀족들은 이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어도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험 있게 네. 표현하려고. 이렇게 목 주변에 이렇게 하면은 그 행동이 되게 불편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시종들이 다 있어서 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는 어떤 나는 그런 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우리 목 다쳤을 때 목 기부스 하면 네. 뻣뻣해서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어깨랑 전체 몸 전체가 좀 힘드니까 누나를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아니 그 저는 또 당시에- 이거 강아지들 다쳤을 때 수술하면은 이렇게 목에 씌우는 깔때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네. 거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되게 그 당시에 아주 그게 막 우아하고 권위의 상징인데 사실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를 하는 거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목을 못 움직이고 어떻게 누구에게 뭘 명령을 할 때라든가 할 때 눈짓으로만 하는 게 좀 가능해지는 그래서 좀 약간 권위 있다 혹은 뭐 위험 있다 이런 식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뭔 지랄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노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왜 저러나 네.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네.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졌던 여러 그 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의상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로 저희가 조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전쟁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뭐 프랑스에서는 네. 그런 패션이 그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슬래시라고 해서 디테일인데 이렇게 옷에 이렇게 약간 칼집 같이 이렇게 낸 다음에 그 안으로 옷감을 대서 그래,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포인트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 옷감 틈새 사이로 다른 색상의 천이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슬래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이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런 옷에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래가 전쟁에서 막 이렇게 막 전쟁하고 막 칼집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옷에 막 칼이 많이 이렇게 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뭔가 전쟁에서 돌아온 그 병사들의 거기 슬래시 거기서 뭔가 영광 난 전쟁에서 돌아온 뭔가 그런 것들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옷에 슬래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약간 패션적으로 승화시킨 디테일이 슬래시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200년 가까이 유행을 탔었다고 해요. 슬래시란 디테일이. 네. 근데 바지, 상의,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슬래시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백설공주 있잖아요. 네. 백설공주 그 옷에 보면은 이렇게 그 소매, 반팔 같은 그 소매에 이렇게 보통 위에 상의가 파란색인데 그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고 그쵸. 거기에 이렇게 붉은색이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슬래시라고 한다. 네. 네네네. 네, 뭐 그런 재밌네요. 디테일들을 즐기면서,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런 어떤 패션 매거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러니까 유행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중앙으로부터 이런 퍼지는 성격의 어떤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다가,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좀 이렇게 잡지 같은 성격의 그런 게 이제 존재를 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는 패션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목이 1600년대에 출간된 정직한 여인과 덕망 있는 처녀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출판이 된 저작물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패션 잡지 시초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사파를 통해서. 네. 사파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직한 여인과 덕망 있는 처녀들의 내용이, 어쨌든 여자들이 뭔가 해야 될 어떤 덕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패션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가서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때부터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으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간 그런 저작물이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잡지 형태가 이때부터 존재했다. 네네. 네. 우리가 이제 매거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후에 이제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가 그 물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물이 네. 이렇게 항상 흐르고 있고,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그 유행했던 아이템이 굉장히 그 높은 키높이 신발. 우리 현대로는 플랫폼 신발이라고 하죠. 뭐 하이힐도 아니고 뒷굽만 높은 것도 아니고 앞에부터 굽이 전체가 높은 거. 예. 앞과 뒤 모두 다 높아서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그 위에 올라가는 그렇죠. 그걸 플랫폼 신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도 그 신발 참 좋아했었는데요. 네. 네. 이거를 되게 많이 신고 다녔었고 네. 아마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저의 생각에는 하이힐 같은 이런 뭔가 키 높은 신발들을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신었을 것 같아요. 뭐 루이 14세도 뭐 그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초핀이라는 키높이 신발이 베네치아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여자들이 키에 대한 고민에서 초핀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이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좀 아주 높거든요. 신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뭐 저희가 사진을 올려드리겠지만 예. 네. 무슨 조각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나?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패션을 중시했던 사람들에게 약간 비율을 포기 못 하잖아요. 약간 하이웨스트 그런 드레스를 입을 때 그쵸. 약간 이 허리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때 베네치아 사람들이 그런 멋부리는 걸 좋아해서 이 초핀을 안에 신고 드레스를 입으면 네, 네. 다리가 그만큼 길어 보여서 네. 그렇게 이거를 그랬겠죠.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드레스 드레스 입고 걷는데 기니까. 네, 종종 걸으면서 걷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보면 웨딩드레스 입을 때도 막 맞아요. 되게 막 이렇게 높은 구두 신고 네. 치마로 가리고 뭐 이런 걸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거에 이제 일환으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베네치아 거기가 뭐 되게 오물이 막 그때 우리 막 그때 당시 뭐 유럽의 영화 막 이런 거 중세 더럽죠. 그런 배경으로 중세 보면은 유럽이. 막 똥을 싸서 그냥 거리에 버렸고 그렇죠. 뭐 사람들 위생관념이 없고 뭐 씻지도 않았고 뭐 물에 세균이 있다라는 그런 뭔가 믿음 때문에 네. 예, 그래서 1년에 뭐 몇 번 씻지 않고 뭐 사람 피부가 물에 닿으면은 그 모공이 열리면서 스펀지처럼 세균을 흡수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뭐 믿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 이후에 또 흑사병이 유행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위생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위생관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막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그 거리에 막 오물 똥 사람 똥 막 이런 거 있고 막 거기서 동물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막 오리 다 막 오리 진짜 더럽거든요. 맨날 막 조류들은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과 그렇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 당시 거리를 걷기만 해도 신발이랑 뭐 치마 끝 이런 데가 막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물들을 피하려고 초핀이라는 그런 높은 신발을 신고 대유행했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오물들을 피하려는 용도였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자 남자 구분 없이 하이힐을 신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이힐이란 이름의 그런 느낌의 신발은 아닌 그 플랫폼 슈즈인 거죠. 네. 위로 올려 띄워 있는. 근데 사실 남자들이 바지를 입고 이걸 신으면 오물을 피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그 폭이 넓은 드레스를 입고 이걸 신어봤자 이 드레스 밑으로 엄청난 오물이 묻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뭐 들어요. 이런 막 큰 치마 입고 막 저걸 신고 이게 일단 걸어 다니기도 중심 잡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오물을 피합니까?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 다니고 비 올 때 걸어 다니고 막 하는 건데 사실 뭐 유럽 여행은 아직 안 가봤지만 뭐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들 말에 의하면 뭐 포장도로가 우리나라는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런 나라는 이제 그쵸. 옛날 길들이 다 남아 있고 그런 옛날 길들 보면은 막 다 그
네모난 돌들, 이렇게 좀 동그란 돌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타일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되게 울퉁불퉁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오물이 막 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냄새 되게 많이 난대요. 갔다 온 친구가 그러기를. 나라마다 분위기가 네, 다르긴 나라마다 하지만. 다르겠지만 오래된 길이기 때문에 좀 냄새가 보다 그 유럽 거리가 로맨틱하지 않고 좀 냄새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하이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가장 오래된 사례로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런 플랫폼 슈즈 같은 이런 하이힐을 신었다고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높습니다. 그냥 약간 사람을 어떤 그 벽돌을 2개 정도 쌓아놓은 그러니까 높이로 올려놓는 무대. 예, 그러니까 그 신발이 무대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멀리서 관객들이 봤을 때 그 배우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가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 올려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죠. 그 광주 여성영화제 그거 책 여러분한테 나눠주러 그때 갔을 때 사실은 그 전날 우리가 전주를 갔어요. 네, 전주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이렇게 튑니다. 네. 그때 이제 여러 명의 페미니스트 분들이랑 같이 전주에 갔는데 거기가 원래 그 성착취 집결지가 있었던 선미촌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성평등 그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인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성평등 전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선미촌이라고 부르는 동네인데 거기 집결지를 폐쇄하는 그 과정에 이제 그 영업하던 집결지 그 가게들이 막 나가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되게 많이 꺼내는데 그 물건들 중에 가장 폐기물들. 인상적인 것들이 뭐 그 여성들이 썼던 일기장이라든가 뭐 작은 수첩이라든가 뭐 그 성착취 그 방 앞에 붙어 있는 타이머 같은 거 그리고 뭐 계산하는 장부, 계산기 뭐 돈 세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성들이 신는 신발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뭐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런 하이힐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 슈즈라고 부를 만한 슬리퍼인데 그 밑에 있는 그 통굽이라고 하는 게 뭐 한 몇 센치 정도 될까? 20cm는 넘을 것 같은? 아무리 상상을 그 뭐 패션으로 신는다고 아무리 상상해보면 한 10cm? 10cm 이상은 좀 가기 힘들다? 왜냐면 우리 뭐 그런 뭐 어디 개업 같은 거 하면은 막 이제 여자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시키잖아요.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분들이 신었던 그 운동화 같은 하얀색 운동화 있거든요. 되게 높은? 그것도 플랫폼 운동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 10cm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걸어 다니려면은 한 10cm, 그래봤자 뭐 15cm 이 정도? 그 정도여야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거의 거기서 제가 본 거는 30cm, 뭐 40cm, 50cm까지 그렇게 까만 색깔 그런 신발인데 슬리퍼 같이 위에는 그냥 슬리퍼거나 아니면 하이힐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밑에는 그냥 완전 그 스펀지 같은 무슨 그렇게 통굽 같은 그런 걸로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50cm 같은 그런 게. 50cm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되게 길었어요. 네, 아무튼 30cm 넘었어요. 한 30cm 정도 되는 신발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신고서 뭐 거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상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용도밖에 안 되고 뭐 얼마나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일 수 있나. 아마도 이거는 좀 이렇게 전시되는 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맞아요. 이걸 신고서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그런 신발이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슬리퍼는 원래 편안하게 신으려고 하는 건데 그 신발은 편안한 신발은 전혀 아니고 무대에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 여성은 디스플레이. 상품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높이 띄워져서 이 여성을 상품으로 돋보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플랫폼 슈즈 형태의 이런 신발, 하이힐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고대 그리스에서 먼저 배우들이 착용을 했고, 이때는 남자, 여자, 남배우들이, 남자들이죠. 배우면. 남자들이 착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고대 그리스의 매춘 여성들이 착용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품이었던 거죠. 이렇게 진열하기 좋은 형태, 네, 그렇게 신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중세에 뭐 베네치아에서 신었다, 뭐 루이 14세가 신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속성은 한편으로는 뭐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사실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도 작은 키를 더 띄우고 높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게 남자가 신었을 때는 그 키를 높이는 효과, 네. 키 높이 효과잖아요. 키를 높였을 때 남자가 왜 키가 커야 되냐. 키가 높아졌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거고, 근데 이것이 여자, 특히 성착취되는 여성들한테 신어졌을 때는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매매되는 상품으로서 진열되는 효과가 있었다. 네. 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초핀이 베네치아에서 대유행을 막 하면서 약간 또 경쟁적으로 그쵸. 내가 더 높은 초핀 막 이렇게 네. 해서 막 50cm까지 발견도 되고 막 20cm가 기본이고 예. 50cm까지 막 발견이 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죠. 부상도 정말 많았을 것 같고 많이 다쳤을 것 같죠. 발목 발목을 부러지고. 얼마나 삐었겠어요. 네, 발목 부러지고 뭐 넘어지고 또 도망가지 못하니까 뛰지를 못하니까 무슨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하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네.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또 유행이 또 하나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런 뭐 귀부인들은 양옆에 하인을 이렇게 끼고서 그 50cm짜리 신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양옆에 꼈다는 것이 아래죠, 아래요. 내가 네. 지금 이만큼 키가 그 띄워져 있으니까. 50cm 띄워졌으니까 네, 이렇게 약간 손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옆에 예. 있는 사람들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갔겠죠. 지지하면서. 근데 이제 그 하인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걷게 해주면서 치마는 막 이렇게 큰데 막 옆에서 막 이렇게 그래요. 하면서 막 부축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의 패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인을 옆에 끼고 있는 모습이 세트로 패션이 또 되게 됐다. 힙해 보였던 거지. 예. 되게 패셔너블해. 헉, 혼자서 걸을 수 없어서 옆에 하인들이 둘이나 꼈네? 약간 이런 뭔가 동경심? 그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하인을 이렇게 낄 수 있는 사람은 다 끼고서 다녔다고 합니다. 참, 정말.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네. 드디어 루이 14세로 가볼까요? 바로크 네. 시대입니다. 네, 바로크 시대. 17세기. 이 앞에 르네상스가 14에서 16세기 정도 된다고 네. 하거든요. 이제 17세기로 오게 되면 바로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절대 왕정 시기라고. 네, 얘기를. 문화가 엄청 꽃피우던 시기죠, 사실 바로크라고 네. 하면은. 네, 네. 네. 이때 뭐 해외의 식민지들을 막 늘리면서 막대한 그렇죠. 부가 막 축적이 되고, 귀족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막 진짜 부가 엄청 어마어마해지는데, 네. 그래서 왕실 문화가 엄청 발달이 돼요. 네. 네.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뭐 그 전에 그런 뭐 파팅게일이라는 치마나 쇼핀도 되게 비정상적이고 과장됐지만 그렇죠. 이것보다 더 화려하고, 네. 더 과장된 그런 양식. 뭘까, 예. 사치의 끝을 보여주겠다. 네. 우리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가 됐다. 네. 그래서 바로크 양식. 그러니까 사실 바로크 양식이 생각해보면 졸부 양식이죠. 내 부를 자랑하지 못해 안달인. 예. 돈지랄. 예. 벌었다. 플렉스. 야, 내가 이렇게 벌었다고. 야, 질러.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엄청 그렇게 사치를 부렸다고 해요. 네. 그런 장식적인 그런 요소들이 건물이나 뭐 이런 데서도, 건축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그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방면에서 모두 다 그렇게 사치적인 게 되게 돋보이는 시대인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발이 유행을 하고, 루이 13세가 그 자기 대머리를 가리려고 처음 가발을 쓰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왕이 쓰니까 또 얼마나 힙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들 가발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도 가발을 즐겨 썼는데 뭐 대머리는 아니지만 루이 14세는
키가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막 부풀린 그런 가발을 통해서 그 가발은 한 10cm 정도 자기 키를 늘리고 이제 하이힐로 한 15cm 정도 늘려서 한 25cm 정도는 키가 더 커지는 그런 매직, 예, 그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이 14세의 그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아침마다 그 왕실에 이렇게 다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한 200명 가까이 뭐 귀족이라든지 자기 측근들의 뭐 그런 왕족들, 뭐 왕자들, 뭐 공주들 다 불러 모아서 한 200명 가까이를 쫙 자기 주변에 딱 둘러놓고 이제 옷 입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자기 옷 입는 자기가 아니, 자기 옷 입는 걸. 맨몸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뭐 그런 뭐 장갑을 끼울 때 무슨 규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디테일하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뭐 입는지 그런 거. 왜냐면 이때 당시에 옷들은 혼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어요. 그 귀족들의 옷이 디테일이 너무 많았고 그 뭐 단추가 막 뒤에 달려있는데 이게 그럼요. 단추가 막 12개, 13개 막 이렇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기 손을 잠그겠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게 패션이었기 때문에. 그게 권력이죠. 네, 그게 힙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옷 입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행사로 만들어서. 200명 앞에서 자기가 맨몸부터 이렇게 옷을 입는 그 신하들한테 시종을 딱 이렇게 하면서 옷을 입는 그 행사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옷을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이렇게 막 약간 살이 비치거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루이 14세 언니 너무 멋있어! 너무 눈부셔! 봐줄 수가 없어요. 태양신 아폴론을 닮았다! 막 이렇게 하고, 태양 몸에서, 태양 같은 광채가 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찬사들을 막 이렇게 참지 못해 튀어나오는 척,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루이 14세가 듣고 있으면서, 나는 역시 태양신 아폴로 닮았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자존감을 막 키우는 아침마다 쫙 그 자존감 올리고서 그날의 이제 업무를 딱 보는 그런 행사를 아침마다 네, 저는 되게 다 같이 단체로 돌아버려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이 자신감을 충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싶은 거죠.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습가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근데 이거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제 뭔가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해서 뭔가 막 여장을 열심히 해. 막 화장을 하고 막 되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걸 막 한 다음에 촥 하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여자보다 더 여자 같아. 이렇게 해주면 막 자신감. 너희 여자들은 너네는 여자도 아니야. 니넨 나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막 공짜 보지 달았네. 이렇게 하면서 네.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연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진짜로 그 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돌아버려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행사가 되고 그걸 매일매일 할 정도로 저는 이 시기, 이 중세에서 르네상스 넘어오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다 귀족들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아주 사치스러운 귀족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정말 먹고 하는 일이 옷 입는 거, 옷 입는 거, 먹는 거. 이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거에 하루의 일과 자기 아침에 입은 옷, 저녁 때 입는 옷이 다르거든요. 아침 머리 모양은 틀어 올렸는데 저녁 때는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외적인 거에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도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든데, 그쵸? 네, 다 연예인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그러니까 전문 그런 자기 전담 메이크업, 자기 전담 뭐 스타일리스트 뭐 다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잖아. 전문 전담 재단사 막 이런 거가 다 있고 맨날의 스타일을 뭐 하루 2번 3번 옷을 갈아입으면서 맨날 그 착장을 고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어떤 한 인간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카리스마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귀족들은 그냥 대대로 그냥 그 귀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외적인 거.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그 별 내용이 없었을지가. 졸부. 예. 예. 알 것 같아요. 예. 진짜 졸부, 바로크 양식은 졸부 양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때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걸 많이 했다가, 이 당시에 뭐 건축물을 봐도 굉장히 막 보석 때려 박고 네. 막, 뭐 장식, 별의별 특이한 장식 예. 많이 하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옷을 만들 때, 남자들도, 귀족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여성복을 만들 때는, 천을 아끼지 말고 써라. 사실 네. 이 당시에는 그런 비싼 옷감 자체가 되게 그 부자여야지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옷감을 아끼지 말고 써라. 주름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폭을 넓은 치마를 만들고 또 거기에 리본과 뭐 예. 프릴 무슨 뭐 레이스 보석을 같은 달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해서 내가 이 꾸미는 거에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치와 낭비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면 그 패션의 목적은 그냥 이거다. 이 부의 과시? 네, 이렇게 보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남자랑 여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이 당시에 저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시기에 지금부터 다룰 이 바로크 뒤에 로코코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고전주의 이 시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에 여성들의 드레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웠고 여성들도 막 보석을 잔뜩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여성들의 중세에서 근대 넘어오는 이 시기 여성들의 인권이 어땠을까? 네. 우리가 그 여성 참정권 운동 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했고 사실상 겉보기에 화려한 것과는 상관없이 귀족 여성들조차도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그 맞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그런 빈약한 상태,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인간이 네.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사치품을 온몸에 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남성이 트로피죠. 예, 남성이 네.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 네. 아내와 그 뭐 정부들 또 부인들 첩들 그리고 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본인들이 화려했다기보다는 삶은 그렇지 못한데 겉보기에 화려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네. 그것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그런 지금도 뭐 계급이 없어졌다 하는데 저는 계급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예, 계급이 있죠. 예. 예. 뭐 표면적으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 계급은 없지만 자본으로서 그 자본가와 뭐 그 계급이 나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되게 그 뭐 정계라든지 뭐 그런 뭐 기업가에 뭐 있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 코르셋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렇지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부가 정말로 막대한 그런 집안에서는 가부장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쵸, 그게 신이죠, 있는 거잖아요. 신. 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애비는 그럼요. 뭐, 예, 가부장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빠한테 막 뭐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돈이 막대한 부가 있는 정말로 그 가부장이 공고한 그런 가정 안에서는 감히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온 긴장해야 되는 거죠. 아들, 손주, 딸, 며느리 막 온 가족이 다 쫙 일렬로 줄 서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에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게 뭐 돈이 많다라고 해서 계급이 높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의 여성이 정말로 이런 나와 같은 지금 상태, 난 아빠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보다 오히려 여성 인권적으로는 더 낮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귀족 여성들 엄청나게 사치 부리고 뭐 일반 서민 여성들보다 훨씬 그런 뭐 배고프지 않았겠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뭐 패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라는 거는 그 코르셋으로 허리가 정말로 막 진짜 개미 허리처럼 쪼여야 되고, 그런 뭐 무거운 그런 철사를 치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녀서 정말 막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고통을 항상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렇죠. 예, 그런 삶을 정말 인형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네. 벗어 나오기가 사실은 독립적인 여성 이러고 벗어 나오기가 되게 사실은 더 힘든 못 어떻게 벗어나죠. 보면 예. 네, 그럴 수 있었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응원 댓글도 달아주세요. 팟빵을 통해 후원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아이, 친구, 여여친.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게 17세기 후반 무렵에 판도라라는 이름의 그런 패션 인형,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마네킹 같은 개념인 거죠. 그 처음에는 이렇게 상자 안에 작게 인형의 형태로 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이런 게 패션의 유행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귀족들 사이에서 쫙 돌렸던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인간 크기만큼, 실물 크기만큼 커져서 진짜 마네킹 역할을 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인형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요런 스타일이 최신 스타일입니다 해서 이렇게 인형이 쫙 집으로 배송돼서 오면 요거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입었겠지. 근데 이걸 마네킹 크기로 해가지고 실제 옷을 입혀서 보내면 옷도 같이 파는 게 아니니까. 뭔가 그런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그랬겠죠? 이거 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라 해서 막 그런 거를 수소문해서 막 장인들 찾아내서 막 옷 만들게 하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방송과 미디어가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막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귀족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유행이라는 그런 게.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스타일이 퍼질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런 인형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요 스타일이구나 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입었다. 와. 그래서 이걸 매달 새로운 인형이 왔다고 매달? 예. 와. 생각보다 빠르죠. 예.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시간 개념으로는 예. 매달 사실 보내기 힘들었을 텐데. 와, 유행에 대한 그 집착을 알 수 있겠다. 예. 얼마나.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그 패션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게. 귀족들이 다 뽐내고 자기 치장하고 이거밖에 사실 시간이 지금도 없잖아요. 저한테 매달 새로운 스타일이 보내준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와, 이 시기에 17세기에 1600년대인데요, 그러면. 네. 이 시기에 벌써 매달 인형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다, 와. 네. 참, 그 저는 트렌드에 이런 게 대한 집착.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러네요. 저는 뭐 미디어가 생겨나고서부터 패션계가 생기고 유행이 생겼지. 뭐 그 전까지 유행이라 할 게 뭐 있었겠냐. 뭐 각 나라의 전통 뭐 민족 의상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입던 거 또 있고 이런 정도였겠지. 뭐 유행이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한복도 유행이 계속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뭐 유행이라고 하는 거에 변화의 시기가 굉장히 텀이 길고 네. 뭐 그랬겠지만 한복도 뭐 이렇게 위에 저고리 단이 아래가 뭐 길었다 짧았다 하고 뭐 소매가 뭐 여기 팔 있는 소매가 뭐 좁았다가 좀 더 넓었다가 하고 이게 조금씩 계속 변했다고 네. 하니까 유행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시스템 이런 전국으로 뭔가 배송해서 최신 유행을 받아보는 이거 뭐라 그러지? 매달 구독 서비스. 판도라 인형 구독. 네. 와, 이런 게 있었다. 네. 와, 요즘에 구독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있었네요. 네.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바로크 이후를 우리가 로코코라고 하는데요. 네. 로코코. 이때를 이제 18세기부터 로코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절대 왕정 시기를 루이 14세가 이제 죽고 나서 약간, 막이 내립니다. 예, 이때부터는 조금 더 귀족 중심의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귀족 살롱 문화가 생겨요. 왕이 아니라, 왕실 중심이 아니라, 네. 귀족 중심의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 그 옷 입는 거 보면서 막 이런 걸 했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볼까? 철학적인 얘기. 뭐, 무슨 뭐, 문화가 문학적인 꽃피울 얘기. 때니까. 예, 정치적인 얘기. 예술? 너희들 생각 어떻니? 뭐 이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살롱 문화가 생겨난다고 해요. 이때쯤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생각보다
좀 되게 가까운 느낌이 훅 들죠. 산업혁명 그렇죠. 얘기 나오니까. 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영국에서 이 방직공장이 모직 산업, 방직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사실은 네. 그만큼, 엄청 그 패션에 있어서는 엄청난 네. 변화가 이때에는 일어나는 거죠.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공급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대량 생산으로 막 들어가는 시스템. 요때쯤이 이제 바로 로코코 네. 시작점이다. 네. 그래서 그 서민들은 그렇게 막 산업혁명으로 생산이 된 그런 그 싸고 되게 굉장히 질긴 그런 소재의 원단들로 옷을 이제 해입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귀족들은 더 화려하게, 더 과장된 어떤 실루엣의 그런 것들을 여전히 즐기고 장인이 있었고,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만든 그런 옷 이런 걸 입으려고 했겠죠. 이때가 약간 저는 세기 말 느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높이의 그런 모자가 유행해요. 여자들이 막 모자를 막 30cm 이상 되는 모자를 막 쓰는데 거기에는 무슨 뭐 과일을 막 얹고 뭐 과일 바구니 막 이런 거 얹어가지고 그냥 그게 모자인 거야. 그게 패션인 거야. 무슨 그게 이게 모자기도 하고 약간 그 큰 머리 그 뭐라 그러지 올린 머리 스타일 올린 머리, 예. 가채 네, 그쵸. 가채처럼 머리를 올리는데 그 가채가 너무 크고 무거운 거죠. 크면 클수록 이제 되게 위험 있는 거야. 화려하고 크고 그래서 목 부러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가채가 크고 화려해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빈번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저는 자료 찾다가 과일 바구니 그래서 뭐 과일 바구니 이러고 검색을 했는데 전 심지어 머리 위에 범선이 올라갈 것도 봤어요. 네. 근데 막 그게 그 당시에는 막 자기 머리 위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올리고서 의미를 되게 만들었다고 해요. 막 그런, 이거는 이런 의미고 예술적으로 뭐, 범선을 올리고서 막, 그런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움과 막, 나 이런 것들을 뭐 담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레이스 장식, 리본 장식 이런 거부터 시작했겠지만 나중에 가면 난 좀 특별하니까 난 새를 올려봤어. 이렇게 하면 다른 애가 지지 않고 네가 새를 올렸다면 네가 조그만 참새를 올렸다면 난 공작새를 올리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나는 이국적인 과일들을 얹겠어. 막 이렇게 하고 이국적인 과일 나는 배를 범선을 얹게 나의 세계 대항해를 상징하는 네. 별의 이상한 거를 뭐 다 올리고, 이게 뭐 이걸 한번 만들면 거의 뭐 작품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사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도 나도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 하니까. 막 테디베어도 얹고. 그러겠죠. 뭐 이게 인형 같은 것도 얹고. 지인님 같았으면은 뭐 얹었을 것 같아요. 지인님도 이런 거 질 수 없잖아요. 어렵다. 질 수 없어. 남들이 어렵다. 뭐 풍차, 뭐 범선까지 올렸어. 그러면 임지희는 내가 질 수 없는데. 질 수 없는데. 어렵네요. 네. 사실. 더 특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걸 코르셋이라고 보면은 너무 이게 여성들이 이걸 머리에 얹고 목이 막 부러질 정도로 이걸 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귀족들의 이런 문화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엔 패션이고 유행이고 뭐 이걸 선도한다라는 이름으로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교양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어떤 세계관. 네네네. 유니버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자로서 표현을 했다, 그거를. 저는 또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되게 욕구가 있거든요. 어떤 시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창작물을 만들어서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거를 모자에다가 하셨다, 이분들은. 그쵸.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여자들끼리 너무 경쟁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고들도 있었다. 이런 건 되게 이제 안타깝고 그리고 남자들은 왜 안 했겠어요. 여자들만 했었던 걸 보면은 트로피이자 그냥 그런 어떤 남자의 성적 대상으로서 존재했던 여자들만 이렇게 했던 거겠죠.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머리에다가 범선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성적 대상이 될 수 있겠나 싶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집착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몰두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 특히 유럽 과도기. 이제 지금은 서구 유럽 문화가 전 세계 보편주의처럼 이렇게 보편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그런 역사적인 네. 기록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뭐 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고 이 머리 장식이 너무 공들여서 만들었고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는. 예, 못 감죠. 한 예. 번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설치를 예. 전시하듯이 이걸 설치를 딱 한 번 세팅하고 나면은 이게 뭐 아까워서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못 감는 거죠. 한 달 동안 뭐 계속 그 컨셉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잘 때도 너무 엄청 불편했겠다. 가려웠겠죠. 머리가 엄청 가려웠겠죠. 그래서 뭐 밀가루를 막 머리에다가 막 엄청 뿌리고. 밀가루를요? 그러니까 뭐 간지럽고 막 기름이 막 이렇게 하니까 떡지니까. 네, 떡지니까 밀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드라이 샴푸 뭐 공감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는 이제 머리가 길었을 시절에 머리를 전체 다 감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앞머리만 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해봤고 자주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앞머리를 감을 그게 용이치 않다. 그러면은 그 파우더 파우더 그거를 이렇게 앞머리에 톡톡톡 하면은 약간 떡진 게 이렇게 좀 없어져요. 흡수가 돼요. 그 노세범 파우더라 그러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밀가루를 머리 전체에 막 이렇게 막 뿌렸던 거죠. 근데 이게 밀가루 뿌린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요. 같이 기름이랑 같이 밀가루가 떡지겠지. 막 머리에 막 벌레가 생기고 이가 생기고 막 이제 하는 그거가 너무 간지러운데 이거 긁을 수는 없고 뭐 하니까 또 그거를 긁는 긁게 머리 긁개를 긁게. 예, 머리 긁개를 또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막 보석 예, 같은 거 예. 달고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금, 사파이어 막 그 보석을 막 장식해가지고 그걸로 고풍스럽게 딱 머리를 착 긁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우아하게 네.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간지럽구나. 이렇게 살살살살. 착착착. 아, 예, 그렇게 미개한 예. 시대였고요.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외적으로 꾸미는 거에 집착한다는 게 지금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그 꾸밈 그것도요 미개한 거 되게 많아요. 네, 사실. 그렇죠. 저는 네일 아트 네일 관리 한참 받을 때 되게 제 스스로 자괴감 느낄 정도로 그랬어요? 미개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매니큐어를 바를 때는 그냥 그거 바르려고 기다리는 거 거기다 그림 그리고 뭐 장식 올리잖아요. 손톱에다가 할 수 있는 장식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거를 젤 네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젤을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지우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네, 소고프라고 그러죠. 약품을 엄청 쳐바르는 거고. 근데 그렇게 내일 관리를 하다 보면 약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손이 거칠어지고 그러면 손이 손톱이 거치니까 얇아지고 거칠어지니까 다시 거기에 맞는 그런 뭐 온갖 에센스, 크림, 로션 이런 거를 막 해서 손톱 강화제를 막 발라요. 근데 손톱 관리를 안 하면 손톱 강화제가 필요 없어. 그쵸. 근데 손톱을 매주 관리 받으니까 손톱 강화제를 바르고 뭐 하고. 피부 화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 네일 아트 하는 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 그 잡지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손톱 위에 별걸 다 하잖아요. 예. 별 캐릭터를 다 올리고. 저 그거 봤어요. 이게 머리 위에다가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일 그 손톱에다가 구슬 같은 걸 붙였는데 안에 약간 물이 이렇게 살짝 차 있고 안에 이렇게 비즈 같은 게 굴러다니는 그래. 작은 어떤 그런 구슬 스노우볼 같은 그런 거가 손톱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거 다 하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지, 질감도, 우리가 보통 매니큐어나 젤 발랐을 때 그 투명하고 딱딱한 그런 질감이 아니라 좀 다른 질감을 내보고 싶으니까 이걸 좀 더 뭔가 약간 패브릭 느낌 나는 그런 걸로도 해보려고 하고 별 시도를 다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머리에다가 과일과 야채와 군함을 올리는 거나 손톱에다가 손톱 위에다가 올리는 거나 곰돌이 풀을 올리거나 헬로키티를 올리는 거나 제가 봤을 때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손톱에 그런 거 올리고 나면
이제 손을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치, 이 머리 손 묶어맞듯이.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설거지도 못하고, 네. 뭐 빨래도 못하고, 막 뭔가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걸리적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또 그 손을 위한 다른 뭔가 아이템이 필요해지고, 이건 되게 이제 악순환이, 머리를 감으면 그만일 텐데, 그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으로 된 머리 긁개를 만들어가지고, 네. 또 우아하게 긁어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 패치. 얼굴에 붙이는 패치. 이게 얼굴에. 유행을 했는데, 뭐 이때 그 위생관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럽게 안 씻었고, 그런 뭔가 잘못된 믿음이 씻으면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이제 뭐 더럽다. 감염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얼굴 화장도 했을 거 아니에요. 유럽이 원래 물이 안 좋죠? 그 석회질, 석회질 때문에 예. 그랬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건강에 안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다 같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스펀지처럼 돼 있어서 피부가 뭔가 이렇게 병균이 감염되는 거는 그때 목욕을 할 때 굉장히 취약하고,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의사들이 그때 발견했구나. 우리 피부에 대해서. 네, 뭐 그런 상상들을 했겠죠. 그때쯤에 이제 그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모공, 현미경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모공이 막 이 보이고. 사이로 이제 병균이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구나. 이제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 목욕할 때 생각해 보면은 나체로 되어 있고 되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담그면 뭔가 내 몸이 물을 흡수했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상상하기로는 그때가 제일 병균에 취약한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안 씻었고 되게 씻는 거에 두려움을 엄청 가지고 있어서, 뭐 루이 뭐 16세인가 14세인가 뭐 몇 세인가 뭐 그 사람은 뭐 평생에 3번밖에 안 씻었다 그래요. 아, 평생에? 네, 평생에. 1년이 아니라 평생에. 진짜 냄새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엄청 향수를 났겠죠. 뿌렸겠죠? 근데 네, 그 그래서 향수 향수가 또 냄새와 발달이 됐겠죠. 그 묵은 채취와 향수 냄새가 섞여가지고 네. 그 뭘로도 말할 바꿀 수 수 없는 없는. 그게 났을 텐데. 그러니까 또 저희는 또 무슨 뭐 냄새 유전자 뭐 그게 없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전 세계에서 없대요. 예. 그 뭐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그렇다더라고요. 없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정말 놀랄 만큼 그 거의 코를 때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심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가끔 코 맞았어 이렇게 딱 느낄 만큼 냄새가 나서 딱 돌아보면은 이제 어떤 외국인 분이 쇼핑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물 나, 너무 웃겨. 거의 맞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저는 진짜 놀랐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게다가 이렇게 안 근데 씻었다. 게다가 안 씻었다. 그리고 길거리에 그러니까 오물이 넘치고. 한국 남자들도 그렇게 안 씻으면 냄새가 오지는데, 그거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났었고, 어쨌든 세수를 안 하는데, 뭐 이때 납 성분이 들어간 파우더를 얼굴에 막 여자들이 이렇게 했었고, 이제 남자들도 화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더 이제 화장을 공들여서 했겠죠. 창백해 보여야 된다. 예, 막 이렇게 납이 들어간 이렇게 그거 파우더를 얼굴에 막 하면은 사실 그 납이 되게 안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막 뾰루지도 나고, 뾰루지면 다행이죠. 뭐 농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가 이제 퍼렇게 변하기도 하고 뭐 썩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염증을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화장을 하지 않고 파우더를 이제 씻어내고 바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인데, 그때는 이상한 믿음도 있었고, 세수를 하면 안 된다는 믿음도 있었고, 납 파우더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패치를 붙여서, 우리 여드름 패치 있죠? 저도 지금 하나 붙이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러네요. 이제 붙이고 납 파우더도 바르고, 근데 그 패치가 되게 예뻐 보였던 거야. 또 왜 뭐가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는데 귀족들만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게. 뭔가. 그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들 사이에서는 저거 뭐야? 되게 신선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 패치가 약간 점처럼 유행을 한 거야.
남 얘기한테 취하지 마세요. 저는 지인님 처음 봤을 때 네. 지인님 교정기 끼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교정기를 낀 자기의 모습이 전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네. 저는 그 교정을 의료 목적에 하기도 했지만 교정을 하는 동안에 그 교정기를 낀 그 모습이 되게 패션 러블하다고 생각했고 전 이런 얘기 지인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 교정할 때 그 교정기 낀 기간이 굉장히 아. 빨리 피하고 싶은 기간이고 뭐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정기 끼고 못생겼던 아이가 갑자기 교정기 싹 빼고 나타나면 막 갑자기 미녀가 돼서 나타나고 막 이런 묘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교정기가 그 미용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뒤로도 하고 뭐 투명 교정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안 보이는 못생겨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인님이 그 교정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긴 그 교정기를 한 나의 저는 모습에 일부러 저는 그 쇠철사로 했다고. 저는 이 그게- 교정기를 끼고 싶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로리타 뭐 이런 논쟁을 하면서 좀 알았는데, 그 로리타의 몇 가지 클리셰가 있어요. 뭐 이제 약간 소녀의 이미지잖아요. 교정기도 소녀 예, 이미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정기가 있던 거예요. 아직 그 어른이 되지 않은 미성숙한 소녀의 모습 중에 하나에 교정기를 낀 모습, 뭐 안경을 낀 모습, 맞아. 뭐 양갈래 뻔하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정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내가 교정기를 낀 모습을 내 스스로 이제 좋아했던 이유가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로리타적 이미지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교정기를 낀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뭔가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됐죠. 어쨌든 얼굴에 패치를 얼굴에 뭐가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한 패치를 붙였는데 네. 그게 예뻐 보여서 네. 패치 패션 이러면서 네. 너도 나도 붙였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 교정기를 네. 패션으로 교정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 교정 목적은 없어. 그러니까 의료적인 그 효과가 없어. 이빨 교정이 안 돼. 근데 이빨 이 표면에다가 교정기의 모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주로 그거를 하고 연예인들이 교정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맞아요. 교정은 되게 돈 있고 연예인들만 하는 거니까 그걸 패션적으로 소비를 하는. 근데 또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 뭐냐면 교정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을 하고 있다? 쟤는 저걸 돈이 있다. 쟤네 집은 부자구나. 제가 패치를 생각할 수도 붙이고 있다. 있네? 힙해 보여. 뭐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비슷하죠. 있다. 예. 그래서 그럴 뭐 수도 있을 것 어느 같아요. 나라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남아시아 쪽 국가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금리 네. 씌우는 문화, 그 막 아, 힙합하고 힙합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꼭 그렇게 금리를 쫙 이렇게 해요. 아니 요새 저는 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데 투스잼이라고 투스 이빨에 예. 잼 그거 이게 보석 같은 거를 막 예, 이빨에다가 맞아. 이 뭐 예를 들어서 앞니빨 중에 하나에다가 뭐 보석을 뭐 한 10개 정도를 타닥 붙여가지고 그 완전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빨처럼 만드는 거야. 그 큐빅 네, 머리핀처럼 이렇게 이 하나를 이제 꾸민다는 강력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투스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막 유행을 하고 그 힙합하는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빨에다가 이렇게 끼는 틀니같이 끼는 금리 뭐 이제 송곳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니빨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런 힙합 문화에서 있었던 거고 뭐 힙합 문화 뭡니까? 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 졸부 이빨 문화. 이빨 금리로 나는 이거 다 했다. 막 이런 거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졸부 문화인 게 왜냐면 원래는 금리를 하는 게 부자들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네. 근데 이제 이 힙합 문화 혹은 뭐 그런 흑인 돈 많이 벌고 내가 힙합해서 네. 이렇게 돈 많이 번 흑인 문화 뭐 이런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부자야 하면서 내 차가 뭐고 뭐 내 돈이 얼마고 막 돈 뿌리고 그래서 금 목걸이 그 사슬 같은 금 목걸이 막 이런 거 하고 금리를 막 빚내는데 사실 그때쯤 되면 그 전 시기에 금리를 했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기 치아처럼 보이는 요새는 누가 금으로 해. 금보다
자기 치아처럼 보이는 그 흰색 그게 훨씬 더 비싸 지금은. 그럼. 그래서 다 그걸로 갈아탔어. 하지만 나는 그 금리에 대한 로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교정도 예전에는 부자들이 그렇게 교정을 했지만 그치. 지금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정을 한단 그렇죠. 말이야. 근데 뒤늦게 여기 탄 사람들은 나도 이제 교정했다. 이렇게. 전형적인 졸부. 그래서 네. 좀 웃어서 죄송한데 좀 이 패션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뭔가를 막 그걸로 외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조금 떼어놓고 보면 약간 시기가 지나서 보거나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 10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거 봐요. 되게 이상하고 되게 기괴하고 웃긴 거야 사실은. 10년 전에 유행했던 아이템 뭐 있을까요? 뭐 스키니진이라든지. 네. 뭐 그때 뭐 가인이 아이라인 막 두껍게 그리고 뭐 그런 거 예, 유행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거. 백머리랑 뭐 서인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더 됐나? 뭐 아무튼 그때 패션 지금 와서 보면은 1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왜 저렇게 그거에 집착했었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들죠. 저는 네. 저 20대 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90년대거든요. 막 대중문화가 꼽히던 시기죠. 입술을 자기 입술보다 라인을 오버립. 더 위를 해가지고 오버립으로 그것도 이제 꼭 그 입술 그 바깥쪽에 꼭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쵸. 그냥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입술 색깔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쪽에 틴트를 바르는 아니요, 그거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오버립이요. 근데 그 립에 라인을 그리는 그게 그때는 그게 필수였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약간 미국의 그 카일리 제너 메이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제 갈색 립을 이렇게 그래, 바르면서 그래. 립 라인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안쪽으로 싹 그라데이션 하는 그게 또 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엄청 유행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그렇게 좀 많이 들어오진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매니아들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제시라든지 뭐 네. 그런 스타일의 힙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아니면 화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행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 2-3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데 똑같진 않아요. 약간씩 다르죠. 예, 네. 똑같은 게 돌아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뭐 네. 엄마 옷 입고 다니면 되는데 뭐하러 사겠어요. 근데 엄마 옷을 입으면 뭔가 돌아온 뭔가, 유행이긴 한데 뭔가 안 맞아. 딱 맞진 않아. 네. 그래서 이제 좀, 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돌아와서, 그래서 로코코 시대가, 이랬다. 이렇게 파우더, 패치 이런 걸 하는 문화, 그리고 머리에 네. 온갖 장식물을 얻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 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렇게 좀 더 과도하게 자기의 그 외형에 집착을 했다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혁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좀 노동자 계층이 많이 생기고, 좀 더 값싸고, 질 좋고 뭐 튼튼하고 이런 옷들 실용적인 것들 네. 이런 걸 좀 추구를 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이제 이 전에 판도라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부터는 뭐 잡지라고 하는 것이 발행된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책 형태, 종이로 된 형태의 잡지가 이제 뭐 인쇄술이 이제 뭐 발달이 됐겠죠.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패션 유행들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네. 패션 매거진 같은 것들이 네. 나왔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 시기가 로코코다. 그럼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은 열다북스 멤버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 자매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다북스의 출판 운동에 함께할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행사, 월 1회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열다북스 행사 20%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즉시 웰컴 키트를 배송해드립니다. 네, 18세기 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말에 또 중요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왕정 정치, 뭔가 왕이 있어서
그 주변으로 귀족들과 뭐 기사들과 그리고 뭐 서민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갔던 그 권력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왕 중심의 그런 계급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가가 좀 기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그 이전의 귀족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 신흥 그 네. 계급의 그런 문화들이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때 좀 그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전까지는 뭐 귀족들 계급 차이에 따른 어떤 패션? 물론 성별 간의 패션도 굉장히 차이가 컸지만 그 일반 서민과 귀족과 그냥 한눈에 보기에 패션으로 그냥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네. 어떤 그런 남자들도 계급에 서민은 따라서 그냥 서민인 거죠. 뭐 그렇죠. 귀족은 정말 화려한 귀족인 거고. 근데 이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남성복이 민주화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복장이 민주화되었다. 그래서 네. 이때부터는 그 우리 프랑스 혁명이 사실은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네. 그 긴 혁명 기간을 다룬 뭐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남성들의 의상이 지금 입는 수트랑 비슷해요. 비슷한 네. 그 의상인데 그게 사실은 다 똑같이 거의 입고 다닌다. 이게 뭐 네. 귀족들은 이 옷을 입고 뭐 평민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남자들의 옷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통일되기 시작했다. 주로 뭐라고 하냐면 외투 형태로 있는 위에 그 뭐 자켓 그쵸. 이름이 다 자켓이 있던데 있고 네. 안에 조끼가 있고 조금씩 뭐 디테일이 다를 수 네, 있는데 그리고 밑에 바지 판탈롱이라고 하는 바지 요거의 세트로 기본 구성돼서 그것은 그냥 어떤 계급 상관없이 다 입는 일반화된 옷으로 그래서 네. 이것을 남성 복장이 민주화됐다 이렇게 네. 민주주의 된 거죠.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계급 간의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계급이라는 거가 이제 드러나지 않게 된 거죠. 복장에서. 네. 그런데 반면에 성별 간의 복장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극명한 차이가 생겼다. 남자들의 복장은 다 똑같이 되었지만 여자들의 복장은 여전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엄청나게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난 게 우리 결혼식 할 때 남자들은 정장을 입는데 뭐 지금은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 현재는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여자는 한복 입는데 남자는 정장 입는 거. 그럼요. 지금에 와서 한복을 좀 덜 입어서 그렇지, 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드레스 대신에 한복 우리 입고. 가족 친척들 결혼식 한다고 하면은, 엄마들, 이모들, 고모들, 이런 외숙모들, 이런 가족의 여자 구성원들은 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렇네. 남자들은 다 양복을 입고. 그렇네. 예. 이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네요. 여자는 한복을, 남자는 양복을 이게 정장 세트였던 거죠. 남자 한복은 더 빠른 속도로 없어졌던 거고 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도에서도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여자는 전통 복장을, 남자는 양복을 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 의복의 민주화입니다. 남자 네. 의복은 그 프랑스라고 하는 뭐 혁명이 일어나면서 혹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 안에서 계급의 민주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가 오면서 식민지 국가들이 다 이제 서구 문화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쪽 서구 문화 중심으로 남자의 의복은 다 민주화됐다. 남자는 국가를 막론하고 옷이 다 똑같다. 근데 여자들은 전통 복장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나라의 남자들에 의해서 네. 전통이라고 하는 영역을 떠맡은 것이 여자들이다. 그래서 어떠냐면 남자들은 계속해서 뭔가 새롭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역할을 네. 하잖아요. 네. 사회도 계속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집안에서는 전통적인 어머니상, 계속해서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요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통과 문화의 영역은 여자의 몸으로 남고, 그리고 남자들은 각 국가는 다 서구 문화 중심으로 그렇게 통일됐다.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실은 문화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히잡이나
그런 여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여러 복장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비판을 하면 그게 문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히잡은 우리의 문화인데 왜 니네 우리 문화 가지고 그래? 근데 그 문화는 여자들만 쓰고 있는 거야. 그 나라의 남자들은 그 전통 문화를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여성에 대한,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여성 억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 나라에서는 이건 문화에 대한 너네 핍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왜 여자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냐? 남자들은 민주화가 됐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서. 와. 남자들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민 지배를 당한 거고 실제로는 제국주의에 먹혔어. 서구 문화에 먹혔단 말이야. 정신이고 뭐 그치. 육체고 간에 다 먹혔어. 근데 체제,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이 서구 문화에 다 먹혔어. 그런데도 끝까지 뭔가를 전통적인 걸 부여잡고 싶어 한다. 그것은 다 여자를 통해서다. 제사도 다 여자들이 지내고. 제사. 저 네. 제사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 머릿속에서. 아니, 남자들 뭐 그렇게 조상 모십니까? 조상에 관심 없죠. 관심 없잖아요. 네, 근데 제삿날도- 그렇게 제사를 못 드려. 뭐 왜 제삿날도 자기가 하는 자기 게 할 일 다 아니니까. 하고 밤에 그냥 와가지고 뭐 차려놓은 밥상에 그러니까 그런 전통, 뭐 제사는 그래도 우리 전통인데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남자들의 그 심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자에게 전통의 영역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그런 억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렇지만 자기는 조상 뭐 이름도 모를걸요? 네네. 그쵸. 증조 뭐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는 올라가도 알 수 있어도. 증조까지 예. 올라가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저는 뭐 저희 할아버지 이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가 이런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남성들의 의복이 민주화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서구 국가들이 막 식민 지배를 막 넓혀가면서 전 세계의 남자들 민주화 시킨 거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신들은 사실상 다 넘어가면서 네. 여자들을 전통의 영역에 남겨놓고 전통을 지킬 의무를 여자들에게 더 씌워놨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에 이슬람 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여성 할례라든가 조혼이라든가 뭐 명예살인 같은 그런 그 악습들이 사실 다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굴레들이잖아요. 그게 전통의 근데 남자들은 정작 자기들은 전통을 하나도 못 지켜. 그리고 지킬 생각이 없어. 지킬 생각도 없고 그냥 서구 문화에 빨리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서 그치. 이렇게 할 생각만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전통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 생각은 여자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예복들의 문화를 보면 여전히 여자는 전통 의상을, 남자는 양복을 입는 이유가 이런 네. 민주화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대 얘기를 하면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고전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